이제 2교시 남은 거죠? 나이스. 큰일 났다. 나영 선생님한테 혼나겠다. 그 1교시에 그 책 정리 다 하고 밑줄 긋고 별 할 거 다 하고 몇 쪽까지 하라고 했냐면 큰일 났다. 나 지금 2페이지 했다. 나 어쩌냐. 1교시에 선생님 383쪽부터 402쪽까지 정리해 주세요. 402쪽까지. 큰일 났다. 나 지금 2페이지 했다. 그 다음에는 2교시에 사원 등록이랑 급여 자료 입력이랑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실기 프로그램 입력해 주세요. 2교시에. 그 다음에 이제 3교시에는 테스트 하시고 풀이해 주세요. 이제 나영 선생님께서 이제 자료 다 준비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가 한 3장, 4장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1시간 안에 이제 일단 하시라 이러더라고요. 이제 3교시에는 원래 이거 하는 시간이에요. 이거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4교시에는요, 부양가족 명세서랑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실기 실습해 주세요. 그리고 숙제 101회, 102회 풀어오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정말 진짜.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그 우리 선생님 그때 개인 사정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온 날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렇지만 저는 수업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야! 어쨌든 수업은 나영 선생님이죠. 나영 선생님. 그래야 막 진도 빡빡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합격에 가까워집니다. 가능하면 저랑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큰일 났다. 선생님 진도 안 빼놔가지고 어쩌냐. 그냥 지금 오늘 수, 목, 금 이론 해놓고 가셨으니까 뭐 실기야 뭐 이론만 탄탄하면 금방이죠 뭐. 그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다 하셨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뭐 실기야 금방이니까. 저랑 똑같이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출문제 풀거나 정리하실 때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지금 설명했던 내용 설명했던 내용을 밑줄 긋는 거예요. 제가 읽어주고 다시 설명하는 데는 의미가 없어서 밑줄 긋고만 넘어갈게요. 내가 부양을 하려면 같이 먹고 살아야 되죠? 부양하려면. 내가 산 쌀, 내가 산 샴푸, 내가 산 뭐 청소기 뭐 이런 걸 이제 같이 사용하면서 부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과일 사면은 같이 먹고 이게 이제 부양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부양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그러나 배우자와 비속은 함께 살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부양해야 된다라고 보아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자녀가 만약에 일본 유학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다. 어린 자녀니까 당연히 엄마가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와 비속이 같이 이제 외국에 살면 그러면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잘 살건 못 살건 주거 형편에 상관없이 세법은 배우자와 그리고 비속은 무조건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배우자와 비속은. 그런데 보셔요. 존속은요. 반드시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할 경우 따로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일단 원칙이에요. 부양가족으로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1인당 150만 원.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일단은 같이 살아야 해요.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나 배우자와 그리고 비속은 같이 안 살아도 된다. 같이 생계를 같이 안 해도 돼요. 이유는 세법이요. 배우자와 비속은 같이 안 살아도 무조건 부양하지 않겠냐. 무조건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형편이 좋든 좋지 않든. 외국 유학을 가든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 있든. 그런데 존속 있죠. 존속의 경우는 반드시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해야 부양한다고 볼게. 주거 형편이 뭔데요? 우리 집이 10평 원룸이요. 부모님까지 모시려고 하면 되게 막 좀 잘 부딪히거나 싸우고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집이 작은데 부모님까지 막 모시고 막 소득 공제 받으려고 정말 막 같이 살고 이러면 더 가족끼리 뭐 불화가 생기고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주거 형편에 의해서 부모님이 이제 별거를 하고 있다면 그건 괜찮다.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유교 그다음에 이제 효심 이런 게 이제 좀 있잖아요. 부모님 무조건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거 형편이 좋든 좋지 않든 부모님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부양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법이요. 그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세법이 배우자와 비속은 무조건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보고 존속은 무조건적인 부양가족으로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주거 형편이 안 좋으면 따로 나가서 살아도 인적 공제해준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따라서 존속은 주거 형편이라는 단서가 붙어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배우자와 비속은 일본에 있어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존속이 일본에서 거주를 하면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존속이 일본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바운드리 안에 없어요. 며느리나 사위는. 비속까지예요. 비속. 내 딸이 결혼하면 저는 사위가 생깁니다. 맞나요? 그 사위까지 나의 그 부양가족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내 비속과 그리고 그 배우자가 둘 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인적 공제가 가능한데 밑줄 안 그을게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원래는 비속까지지만 그 비속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 사위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나 사위는 나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지 않지만 비속과 그 배우자가 둘 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인적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중요하지는 않아요. 시험에서 잘 안 들어요. 위탁아동도 시험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냥 상식선에서 인적 공제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을 양육해야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옛날에 그냥 위탁아동은 1인당 무조건 150만 원 공제해준다고 세법에 적어놨더니 이걸 이용해가지고 아동을 양육하는데 일주일 양육하고 파양하고 한 달 양육하고 파양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양육하는 기간이 너무 짧으면서 인적 공제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위탁 아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세법이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 입장에서. 배우자랑 잘 살고 있었는데 이혼한 거예요. 배우자가 연령 요건은 안 보잖아요. 나이 요건. 근데 이제 소득 요건을 보는 것이죠. 소득이 없는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이혼을 하였다.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혼 날짜 확정일이 12월 29일이다. 그러면 이 배우자는 1년 내내 내가 지금 부양한 거 아니에요. 그쵸? 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그렇지만 부양가족의 판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월 31일 그 날짜에 배우자가 없다면 아무리 29일까지 부양하고 이 배우자를 위해서 돈을 썼다고 하더라도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해요. 이혼의 경우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예요. 당해 연도에 사망 또는 치유가 된 경우에는 사망 전 또는 치유 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사망했을 때는 사망 전날의 상황으로 판정하고, 그리고 장애인일 경우인데 장애인인데 장애가 치유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겠죠. 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장애가 치유된 것도 축하드리고 세금도 그 전처럼 똑같이 털어드릴게요. 똑같이 세금을 적게 내게 해드릴게요. 치유되기 전 장애인으로서 이제 세금을 적게 낸 그 상황 그대로 세금을 적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망했으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망 전날의 상황으로 공제를 해주면 살아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맞죠? 사망했으면 없는 사람이지만 사망 전날의 상황으로 부양가족을 판정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 치유되기 전 상황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개 중요해요.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이 내용은 조금 전에 한 게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거였어요. 얘가 부양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 줄게. 근데 그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본 공제를 받는데 형편이 또 기본 공제 대상자 중 형편이 더 힘든 사람 있니?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 있니? 아니면 뭐 장애 있는 사람 있니? 너무 힘들겠다. 추가로 좀 더 소득을 빼줄게. 라고 하는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 추가로 해주니까 반드시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해요. 그래야 추가가 돼요. 추가는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더해졌을 때 추가라고 그래요. 그쵸?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하나가 더해졌을 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가 150만 원 공제 받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받아야 추가 공제가 되는 거예요.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장애인일 경우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60세 이상의 부모님 소득이 없어. 그러면 기본 공제 대상자로서 한 명당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장애인이셔요. 그러면 추가 공제로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어쨌든 이 추가는 중요해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추가란 말이에요. 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한 번 더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 사람들 근로자, 배우자, 존속, 비속, 형제자매, 와이프는 안 돼요. 와이프들 안 돼요. 조카들 안 되죠. 존속의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존속의 형제자매 안 되죠. 이렇게 그렇죠. 기본 공제 대상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 연령 요건과 나이 요건과 그다음에 이제 소득 요건이 만족되면 150만 원을 공제받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장애인이거나 150만 원 공제받는 사람 중에 또 장애인이 있다. 아니면 70세가 넘는다.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다.
근로자 본인이 한 부모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4개를. 장애인 공제는 200. 1인당 1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는 자가 장애인일 경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매우 힘든 일일 것이에요. 그쵸?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 거예요. 아무 데나 이제 막 다니지도 못할 것 같고 여러모로 좀 그러니까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장애인이라면 세금이라도 좀 적게 내게 해줄게.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지 못해서 미안한데 세금이라도 조금 적게 내게 해줄게. 소득을 200만 원 적게 내. 뭐 이렇게. 소득을 200만 원 적게 해줄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경로우대 공제가 있어요. 경로자 공제. 얘는 뭐냐면 내가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61세의 부모님과 80세의 부모님이 달라요. 60세의 부모님은 그래도 일도 나가시고 있잖아요. 컴퓨터도 뭐 배우러 좀 다니시고 있잖아요. 일을 하려고 계속 알아보시고 건강하셔요. 그리고 이제 막 돈을 벌려고 하시고 60세 정도 되는 부모님은 70세가 넘어 80세, 90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득이 거의 없죠. 나이가 이제 많으시니까 소득이 없고 일어나면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오후에는 뭐 해요? 한의원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전에는 물리치료 갔다가 오후에는 뭐 한의원 가서 뜸 좀 맞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는 뭐예요? 그냥 운동 가고 그런 식으로 하루가 그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소득은 없고. 그러니까 60세 부모님과 80세, 90세 부모님은 달라요. 따라서 70세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으면 경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자, 부녀자 공제예요. 얘 둘은 근로자 본인 있죠?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거나 아니면 한 부모이거나 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은 안 해주지.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라고 무조건은 안 해주지. 만약에 돈 많이 버는 여성이라면 국가가 뭐 공제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돈을 조금 벌어야 돼요. 조금만. 그 조금이 얼마냐면 그냥 소득금액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는 안 건드릴 것 같은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의 서민 여성이어야만 추가 공제, 부녀자 공제로서 50만 원 소득을 공제해줘요. 아까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 공제해주는 그 소득의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이 아니라 태양리 포함된 그냥 소득금액 1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공제받기 위한 부녀자 여성의 서민 여성 돈 조금 벌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분의
돈 조금 버는 거에 대한 그 한도는 그냥 소득 금액이 아닌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이요. 얘는 소득 금액 100만 원. 얘는 종합소득 금액. 그러니까 말장난 막 하는 것 같고 그 한 글자 두 단어 두 글자로 인해서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부녀자 공제는 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 아니라 퇴양을 뺀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녀자 공제는 내가 근로자예요. 내가 근로자인데 그 다음에 내가 근로자고 배우자가 없거나 and가 아닌데 and가 아니에요. 없고가 아니고 없거나예요. 없고가 아니고 없거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 배우자가 없어요. 미안해요. and 맞네. 배우자가 없다 만약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게 맞아요. 배우자가 없으면 내가 부양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책이 잘못될 리가 없지. 내가 잘못됐겠지. 그래서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의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기육. 이제 이게 오화란 말이지. 오화. 이게 이제 오화다. 오화.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이 있다 하면 얘는 나이 요건을 본단 말이에요. 연령,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따져가지고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에요. 내가 돈 벌어서 같이 쓰는 부양가족. 배우자가 없으면. 근데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그 배우자가 막 건물 가지고 있고 1년에 막 1억씩 벌고 2억씩 벌어도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부녀자 공제를 50만 원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배우자가 없으면 그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가 돈 많이 벌고 건물 주고 막 간물 주고 금수 주고 그래도 상관없이 무조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일하는 여성으로서 사는 것은 조금 힘들다. 이제 사회가 많이 변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일하면서 집에 가면 또 설거지, 뭐 빨래, 뭐 집안일, 가사를 주로 이제 여성이 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 좀 이제 사회이니까 일하는 여성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힘들지 않냐. 특히 이제 남편이 있으면 더 그렇다. 알겠죠? 남편이 있으면 더 힘들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돈 많이 버는 배우자든 아니든 50만 원 무조건 공제 줄게. 이런 취지예요. 진짜예요. 진짜.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더 힘들다. 50만 원 공제해 주는 거예요. 진짜. 이제 한 부모 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이 혼자 한 그리고 부모가 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돼요.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한부모 공제로서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 소득에서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이니까 배우자가 없죠. 그리고 기본공제의 대상자인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어야 해요. 됐나요? 이렇게 추가 공제, 장애인, 경로자, 그리고 부녀자, 한부모 3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어요. 4개. 그런데 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일하는 여성이에요. 일하는 여성. 종합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 배우자가 없고요. 그리고 20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예요. 그러면 부녀자 공제도 되고 한부모 공제도 되잖아요. 그러면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줄 그을게요. 방금 이제 설명한 거 요거. 자, 인적 공제 대상자의 범위. 이걸 너무 꼼꼼하게 보려면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걸리니까 밑줄 긋고 갑시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 배우자. 불가. 이혼하면 안 돼요. 사실혼 관계 있으면 안 돼요. 서류 뗐을 때 배우자라고 나와야 해요. 자녀, 손자녀도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조카 며느리. 존속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 삼 번 소득금액 100만 원의 범위. 몇 번 나오는 거야? 똑같은 이야기를. 중요하니까 책에도 자꾸 강조하고 싶어서 책도 몇 번째 적어 놓는 거예요. 이게 총 급여가 500만 원이면 이게 500만 원이라는 말은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른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어야 하거든요. 2배 4연기 퇴양은 100만 원까지. 근데 근로소득 금액만 150만 원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워낙 유리지갑이라서 세법에서 150만 원까지 괜찮다.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 되려면
총 급여는 5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너무 재밌다. 맞죠? 안 재밌습니까? 넘어갈게요. 아, 소득세 제일 재밌는데. 재밌는 이야기만 엄청 많은데. 아, 아쉽다. 조금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더 재밌는 이야기 많은데. 자격증 반이니까 그 이야기 많이 못하잖아요. 나중에 취업하셔가지고 실무 수업 혹시 있고 이러면 그때 이제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줄게요. 나중에 뭐 제시자 반으로 오고 그러면. 아, 자격증 반이니까 이제 자격증을 따야 하니까 그럼 막 재밌는 이야기 많이 못해서 아쉽다. 이번 주 일요일이 시험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쵸? 다 했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아, 줄 하나만요. 했던 이야기인데 계속 중요하고 책도 뭐 여러 번 나오니까 줄 긋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제 계속 틀려가지고 시험에서 함정 파놓고 함정에 빠져라 하면 확 빠져 버려. 그 내용 소득 요건. 종합소득 금액 100만 원이 아니라 퇴양이 포함된 그냥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어야 해요. 넘어갈게요.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 또 잔소리가 되니까. 기타 소득 공제가 있어요. 뭐 이런 게 있구나. 국가는 국민이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나이 들어 돈 없어. 그러면 국가가 싫어해. 그러니까 젊어서 나이 들 때를 대비해 국민연금, 공적연금을 납부하면 그 납부한 금액의 전액을 젊을 때 세금 안 내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됐나요? 국가는 나이 들고 아픈 국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국민이 잘 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쵸? 건강하게. 근데 이제 나이 들고 아프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나이 들고 아플 때를 대비해서 젊어서 돈을 내면 그러면 세금 안 내게 해줄게. 그게 이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예요. 국민연금 납부한 돈 있죠? 그거 전액 소득공제 해줍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만 하면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밑줄 안 그을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아, 국민연금 납부하면 내가 납부한 금액의 전액을 소득 공제해 주는구나. 아하, 국가는 나이 들고 아픈 국민을 싫어하는구나. 알겠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줄 안 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요.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혼자 읽으세요. 자, 3번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아까는 그 국민연금이었고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 국가는
국민이 젊으나 늙으나 나이 드나 아프면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소득 공제,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 있죠. 그것도 또한 전액 다 소득에서 공제해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한 거 전액 다 소득 공제해줍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중요하지 않아서 밑줄도 안 그어요. 국가는 아픈 그리고 나이 든 국민을 싫어하는구나. 그걸 대비해서 뭔가 지출하고 돈을 냈다면 혜택을 줘요. 소득 공제라는 혜택.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자금에 관련된 소득 공제도 해준대요. 집값 너무 비싸잖아요. 집값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집을 어떻게 사, 집을. 지금 막 5억, 6억 막 이런다니까. 5억, 6억 막. 어떻게 사. 옛날에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뭐 대출 조금 내고 이렇게 집값이 많이는 안 비쌌으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해서 집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딱 시작되면서 갑자기 이제 부동산 금액이 팍 뛰면서 그 전에도 이제 한번 그 부동산 금액이 확 뛴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집의 소중함을 알았는지 어쨌든 그때부터 부동산 금액이 확 뛰면서 그래서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졌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제 막 시작하는 그 결혼한 세대 있잖아요. 낳은 분도 있는데 내가 그분 이제 그 집을 마련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무지는 남구인데 집은 동구에 사는 거예요. 그냥 진장동 쪽이라도 나오고 싶은데 그 직장 근처로. 근데 이제 집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비싸니까 이제 대출을 내야 되잖아요. 대출. 근데 이제 아기가 없어요. 아기 없고 결혼은 하셨는데 아기 없으니까 요즘 추세는 어떠냐면 혼인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혼인신고하지 않은 이제 새댁이 혼인신고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그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이제 대출도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이제 밖으로 너무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온다, 집을 못 산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제 뭐 대출 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막 연차 내고 있죠. 은행 막 다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그게 남의 이야기냐? 아니요. 우리 자녀 이야기고 나의 가족들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왜 또 이렇게 빠졌니? 집값. 국가가 집값 못 잡아줘서 미안해. 혹시 집 마련하려고 저축 넣고 있니? 청약저축? 납부한 금액의 40% 소득 공제해줄게. 부동산 금액 못 잡아서 미안해. 이런 취지예요. 니은. 전세. 집을 사는 것도 비싼데 덩달아 전세값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알죠? 전세 산다고 임차 빌린다고 돈 빌려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했으면 상환금액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집값 못 잡아 미안해 취지예요. 됐나요? 다 외우지는 마세요. 아, 그렇게 해서 소득 공제 해주는구나 하면 돼요. 다 못해요 이걸. 머리 터지죠. 이게 외울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알죠? 이거 그 전에도 뭐 외울 거 있었잖아요. 이거 이 진도 저랑 나가기 전에 나영 선생님하고 그 전에 소득세 진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득세, 법은 다 외울 거잖아요. 그걸 다 외우려고 그러면 이런 걸 다 외우면 어떻게 다 외워? 머리 터진다니까요. 머리 터지면 뭐예요? 아니겠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뇌출혈되면 어떻게 해요? 뇌출혈되면 사망해요? 안 해요? 아니, 대부분 또 사망이죠. 곧 바로. 제가 여러분의 생명의 은인이란 뜻이에요. 중요한 것만 외우면 돼요. 다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머리 터지면 안 돼. 중요한 것만 안 해도 된다. 아, 이런 거 있구나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얘는 전세한다고 돈 빌렸고 원금과 이자 갚으면 이만큼 공제해 주는구나. 집 산다고 돈 빌렸으면 이자 상환하면 이자 상환액을 공제해 주는구나 라고만 하면 돼요. 다 외우면 뇌출혈, 머리 터짐, 큰일 남. 넘어가요. 개념 정리 혼자 읽어보세요. 아, 밑줄 그을까 말까. 10분이네.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청약 저축이란 말이에요. 집값. 집 마련한다고 저축 넣었단 말이에요. 너무 잘 사는 사람은 공제 안 되고요.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유 있으면 하셔요. 그래서 일단 7천. 아, 중요한 게 아닌데. 밑줄 그어 놓을게요. 얘는 전세고 얘는 자가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전세해야 해요. 너무 큰 집이면 안 돼. 막 100평짜리 살면서 전세. 대출 받아. 그래서 소득공제 받는다. 그러면 국가가 소득공제 해줘요, 안 해줘요? 너무 잘 사는 국민이니까 안 해주겠죠.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인가? 뭐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85제곱미터가 뭐냐면 25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이거 외울까 봐 걱정되니까 지울게요. 85제곱미터? 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평수로 바꾸면 한 25평 정도 된대요. 아, 뭐 달달 외우면 안 돼요. 아, 이렇구나. 이 정도만. 아, 이제 더 이상 안 할란다.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